아줌마, 이제 좀 물러나세요. 오빠도 자기 인생 살 권리 있잖아요.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터져나온 29살 여직원의 잔인한 말. 30년간 한결같이 가정을 지켜온 54세 미경 앞에서 남편 동철은 25살 어린 서지혜를 데려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남이니까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재산 분할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동철의 차가운 말에 미경은 쓰러졌고 자식들마저 아버지 편에 서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완전히 달라진 미경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줌마, 이제 좀 물러나세요. 오빠도 자기 인생 살 권리 있잖아요. 서울 강동구 장례식장 지하 1층 추모실에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단정히 차려 입은 최미경이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고 있었죠. 54세의 미경은 지난 30년간 한 번도 시댁 어른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전형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 김 회장께서 돌아가신 지 이틀째 되는 날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끊임없이 찾아오는 조문객들 때문에 미경은 제대로 앉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삼촌 할머니가 미경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구나. 아버님이 얼마나 미경이를 예뻐하셨는데. 미경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버님께서 편안히 가시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작 상주인 남편 김동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철은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간 뒤 밤늦게 술 취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조차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들을 보며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로비에 앉아있던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형님 댁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철이가 요즘 이상하다더라. 회사 일로 바쁘다지만 아버지 장례식인데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상주가 이틀째 자리를 비우다니. 둘째 형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내가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 미경이가 혼자서 다 처리하고 있지. 미경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남편을 감싸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철 오빠가 지금 너무 슬퍼서 그러는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3년 전 은행을 명예퇴직한 이후로 미경은 남편의 건설회사 뒷바라지에만 전념했습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접대 준비까지 은행 지점장 출신의 꼼꼼함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죠.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되어도 동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계속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어디 계세요? 조문객들이 계속 오시는데 빨리 오세요. 하지만 동철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미경에게 말했어요. 미경이 너무 고생하네. 동철은 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미경은 계속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나 봐요. 금방 오실 거예요. 오후 3시쯤 되어서야 동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젊은 여자가 동철의 팔짱을 끼고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는 동철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머리는 예쁘게 웨이브를 넣었고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까지 발라서 장례식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미경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남편이 이런 곳에 다른 여자를 데려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회사 동료이거나 거래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조문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동철과 그 여자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동철 형님이 왜 저런 애를 데려왔지? 장례식장에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동철이 영정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를 올리지도 않고 미경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헤어져. 갑작스러운 말에 미경은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동철은 태연했습니다. 상황이 뭐가 중요해? 나는 이미 마음 정했어. 동철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지혜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서 동철은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더니 미경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간단하지? 미경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조문객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큰형님이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야, 동철아. 너 지금 미쳤니? 아버지 장례식에서 무슨 짓거리야? 하지만 동철은 형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형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장례식인데 이게 무슨.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동철은 단호했습니다. 30년이면 충분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빨리 도장 찍어. 그때 동철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웃으면서 미경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줌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오빠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살 거예요? 그 여자의 말투는 예의 없이 건방졌습니다. 미경보다 25살이나 어린 나이였지만 전혀 죄송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자는 동성건설 마케팅 팀장 서지혜였습니다. 29살의 지혜는 대학 졸업 후 동철의 회사에 입사해 불과 2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한 실력자였죠. 그 순간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자식들을 키우고 시댁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런 장례식장에서 저런 짓이 있나? 정말 뻔뻔하네. 며느리가 불쌍해. 저 젊은 계집은 또 뭐야? 어떻게 저런 자리에 따라와? 미경은 서류를 받아들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직장에서 급히 온 모양인지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장례식인데 이게 말이 돼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철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해할 거야. 엄마와 아빠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지만 동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도 뒤늦게 나타나서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영학 대학원에 다니는 수진은 평소 아버지를 존경해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 정말 미쳤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동철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지혜가 동철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 가요. 여기 있기 답답해.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경이 쓰러졌습니다. 슬픔과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의식을 잃고 만 거예요. 준호와 수진이 급히 미경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조문객들도 모두 놀라서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미경은 의식을 잃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때 상복 소매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떨어졌어요. 수진이 그 편지를 주워보니 시아버지가 생전에 미경에게 주신 편지였는데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이만은 꼭 지켜주게. 미경이가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야. 강릉집 잘 부탁한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막을 내린 것입니다. 미경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 순간 동철과 지혜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는 충격에 빠진 준호와 수진, 그리고 분개한 조문객들만이 남았죠. 누구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미경의 손에는 여전히 시아버지의 편지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의 끈처럼 말입니다. 장례를 마친 지 4일이 지났지만 미경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벌어진 그 참담한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후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30년간 지켜온 이 집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모두 거짓말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준호가 미경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미경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엄마, 저희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엄마랑 헤어지신다고. 미경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빠 말로는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미경은 깨달았어요. 아들마저 동철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27세의 준호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동철의 소개로 들어간 회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인맥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딸 수진도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결정한 일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수진의 말에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수진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왜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하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무조건 참고 사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25세의 수지는 경영학 대학원에서 현대적인 사고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는 진보적이었지만 정작 어머니의 희생은 이해하지 못했죠. 미경은 자식들마저 자신을 등지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동철이 지혜와 함께 집에 나타났어요. 짐을 정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미경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동철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미경아, 이제 정말 정리하자. 집도 팔아야 하고. 지혜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우와, 정말 오래된 집이네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어요? 지혜의 말에 미경의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이 집은 미경이 30년간 정성껏 갖고 온 보금자리였거든요. 신혼 때부터 하나하나 마련한 가구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긴 추억들이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동철이 미경의 물건들을 하나씩 내던지며 말했어요. 이런 낡은 것들은 다 버려.
새로 시작하는데 필요 없어.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시어머니 유품이에요. 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동철은 듣지 않았어요. 이제 남이니까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유품은 형님들이 가져가시면 돼. 지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빨리 정리해요. 우리 새집 구경도 가야죠. 미경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어요. 벌써 새집까지 마련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동철이 계속 짐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준호랑 수진이는 우리가 데려갈 거야. 애들도 동의했어. 미경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이 언제 그런 말을. 수진이 엄마한테는 부담된다고 하더라.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고. 동철의 말에 미경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이들마저 떠난다니요. 지혜가 동철의 팔을 끼고 말했어요. 아줌마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걸요? 그날 밤 미경은 텅 비어버린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족도 집도 꿈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은행에서 28년간 일하면서 쌓은 경력도 동철의 사업을 위해 포기한 것들도 아이들을 키우며 흘린 눈물과 땀도 모두 헛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경은 거실에 놓인 작은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철이 던져준 이혼 서류와 함께 시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었죠. 더 이상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은행 동료였던 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저 미경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미경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 부장은 분노했어요. 그런 놈이 어디 있어?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런 식으로 버리다니. 정 부장은 65세의 미경의 은행 선배였습니다. 퇴직 후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미경아, 내가 너무 착해서 이런 꼴 당하는 거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 길을 찾아봐. 하지만 미경은 막막했어요. 부장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54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 은행에서 28년 일한 경력이 어디 가겠어?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뭔가 남겨두신 것 없어? 미경이 시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보여주자 정 부장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강릉집이라고? 혹시 부동산 관련 서류가 더 있을지도 몰라. 한번 찾아가 봐. 미경은 작은 희망을 품고 강릉행을 결심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유일한 실말이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미경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54세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8년간 은행에서 단련된 끈기와 시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의무감이 미경을 움직이게 했죠. 기차표를 끊으며 미경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뒤돌아볼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완전한 홀로서기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강릉에 도착한 미경은 택시를 타고 시아버지가 남긴 주소지로 향했어요. 산 중턱에 자리한 한옥 건물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했지만 구조는 탄탄해 보였습니다. 미경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그런데 거실 한쪽 서랍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로 쓰여진 일기장과 함께 각종 부동산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미경이는 정말 착한 아이다.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30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 친딸보다 더 정성껏 나를 모셔주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
자식들보다 더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니 고마웠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내 복이다. 미경은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께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일기장을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동철이는 사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미경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나중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미경이가 의지할 곳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 땅은 미경이에게 주고 싶다. 나중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진정한 승부는 품격으로 하는 것이다. 미경이 부동산 서류들을 살펴보니 깜짝 놀랐어요. 한옥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땅 2,000평이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투자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축적해 놓으셨는데 그 내역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강릉 시내 상가 건물 2채, 펜션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3억 원까지 모든 것이 미경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서류를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신 분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철과 아이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찍 일어나 한옥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땅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강릉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미경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경이라고 합니다. 이 한옥 주인이었던 김 회장님의 며느리예요.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김어르신의 며느리분이시네. 김어르신이 미경이라는 며느리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미경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김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많이 슬프셨죠? 네, 할머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혼자 사시게 된 거예요? 미경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앞으로 여기서 지낼 생각입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자 혼자 이런 곳에서 살기 쉽지 않을 텐데,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미경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며칠 후 미경은 마을에서 유명한 이관장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들이 소개해 주었어요. 이관장은 60세의 강릉문화센터 관장이었는데 젊은 시절 서울에서 출판사 편집장을 했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내려와 살고 있었어요. 이 선생님, 이분이 김어르신 며느리 미경 씨예요. 이관장이 미경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김어르신이 자주 말씀하셨던 며느리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미경도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이 관장이 미경과 대화를 나누면서 놀랐어요. 은행에서 28년 근무하셨다고요? 그럼 경영 마인드가 있으시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관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미경이 고민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시아버지께서 이곳을 물려주셨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이 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책에 관심 있으세요? 네, 평소에 독서를 좋아해요. 그럼 북카페는 어떨까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이런 조용한 곳에서 책 읽으며 힐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미경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출판 쪽 인맥이 있으니까 도와드릴게요. 이런 한옥에서 하는 북카페라면 분명 특별할 거예요.
그렇게 미경과 이 관장은 북카페를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관장이 책 선정과 작가 초청을 도와주기로 했고 미경은 인테리어와 운영을 맡기로 했어요. 며칠 후 미경은 한옥 개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멋은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카페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이었어요. 은행에서 28년간 일하면서 축적된 자금 관리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이 관장이 찾아와서 함께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대청마루에는 책장을 만들고 저쪽 방에는 독서 공간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손님이 과연 올까요? 이 관장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분명히 올 거예요. 쯤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공간을 찾거든요. 게다가 강릉은 관광지잖아요. 미경은 용기를 내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인테리어부터 시작했어요.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책장을 만들고 편안한 방석과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이 관장은 서울에서 좋은 책들을 구해다 주었어요. 인문학 도서부터 에세이, 소설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었습니다. 미경이 처음 만든 메뉴는 전통차였어요. 대추차, 유자차, 생강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고객들을 응대하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일주일 후 북카페의 이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경이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북카페 미래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미경 씨의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라는 뜻도 되고요. 미경은 손수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한옥에 어울리는 예쁜 붓글씨로 북카페 미래라고 적었어요. 북카페 미래가 문을 연 첫날, 미경은 떨리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관장이 미리 지역 신문에 소개 기사를 써주었고 마을 할머니들에게도 알려뒀어요.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사는 할머니셨는데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들어오셨어요.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북카페인가?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뭘 드릴까요? 차나 한 잔 마셔볼까? 책은 읽을 줄 모르지만 분위기가 좋네. 할머니가 대추차를 마시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 차가 정말 맛있네. 어떻게 우렸어? 정성껏 우렸을 뿐이에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첫 손님이 만족하고 돌아갔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강릉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한옥 북카페가 올라가면서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울에서 온 중년 부부가 찾아왔어요. 여기가 소문난 그 북카페군요.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 미경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추천해 주세요. 특별한 게 있나요? 저희 대추차가 인기예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거든요. 미경은 정성껏 차를 우려서 내어드렸어요. 부부가 차를 마시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맛이 정말 예술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우리세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우리는 것뿐이에요. 한옥에서 책 읽으며 차 마시니까 정말 힐링되네요. 부부는 차를 다 마신 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꼭 다시 올게요. 그렇게 북카페 미래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SNS에도 올라가고 블로그에도 소개되면서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이 관장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미경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북카페가 되었네요.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관장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미경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추가했습니다.
이 관장의 도움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하고 독서 토론회도 열었어요. 인문학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은행원 경력이 빛을 발했어요. 28년간 각종 고객을 상대하면서 쌓은 소통 능력과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가 북카페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미경이 바쁘게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엄마 아니야? 미경이 고개를 돌려보니 딸 수진이 친구와 함께 서 있었어요. 수진은 미경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미경도 놀랐지만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수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수진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잠깐, 이분이 제 엄마예요. 그리고 미경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북카페가 엄마 거예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운영하고 있어.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사업을 언제부터요? 2달 전부터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수지는 미경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달라져 보였어요. 예전에 우울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이렇게 밝은 모습은 처음 봐요. 미경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거든. 수진의 친구가 말했어요. 수진아, 내 엄마 정말 멋지시다. 이런 분위기 있는 북카페를 혼자 운영하시다니. 수진은 계속 놀란 표정이었어요. 손님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요? 미경이 웃었어요. 나도 몰랐어.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 수진과 친구는 차를 마시며 1시간 정도 머물렀어요. 그동안 수진은 계속 미경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차를 정성껏 우리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런 모습 처음 봐요. 미경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아,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수진이 떠나기 전에 북카페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미경이 차를 우리는 모습,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 밝게 웃는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가족 단톡방에 사진들을 올렸어요. 여러분, 엄마 근황이에요. 강릉에서 북카페 운영하고 계셔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사진을 본 준호가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헐, 엄마가 진짜요? 정말 엄마 맞아요? 수진이 답했어요. 맞아요. 직접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동철도 보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수진이 올린 사진들을 보고 화가 났어요. 지혜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봐, 미경이 저런 곳에서 장사하고 있어. 지혜가 사진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생각보다 잘 꾸며놨네요. 손님도 많고. 동철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나를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는 거잖아.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질투하는 거예요? 그냥 냅둬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동철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미경이 자신 없이도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철이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혜가 동철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지혜의 임신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철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29살의 지혜는 처음부터 동철의 재산이 목적이었습니다. 지혜는 동철이 미경과 이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회사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오빠, 이번 기회에 사업을 크게 확장해봐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투자해야죠. 동철은 지혜의 말에 혹했어요.
젊고 똑똑한 지혜가 제안하는 사업 계획들이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동철은 회사 자금과 개인 재산을 털어서 부동산 투자에 올인했습니다. 미경과의 이혼으로 얻은 재산 분할금까지 모두 투자했어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과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투자한 부동산들의 가치가 폭락한 거죠. 지혜야, 우리 큰일 났어. 투자금을 거의 다 날렸어. 지혜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가 무리하게 투자한 거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회사 직원이 동철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5억 원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동철이 확인해 보니 지혜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발견됐어요. 마케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돈을 빼냈던 거죠. 급히 지혜를 찾아봤지만 연락이 안 됐어요. 지혜의 집에 가보니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동철이 지혜의 회사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혜 팀장이요? 며칠 전에 대기업 이세랑 결혼한다고 하면서 그만뒀어요. 동철은 완전히 망연자실했어요. 지혜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만 하고 더 큰 물고기를 찾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어요. 투자 손실과 횡령 사건이 겹치면서 동성건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동철에게는 막대한 빚만 남았어요. 은행 대출, 사채, 투자금 손실까지 합치면 15억이 넘는 부채였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독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사장,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당장 갚으세요. 동철은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준호와 수진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아이들도 상황을 알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어려워요.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준호는 아버지 회사와 연관된 곳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망하면서 자신의 입지도 위태로워졌어요. 수진도 유학 자금이 끊어지면서 계획이 모두 틀어졌습니다. 결국 동철은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지혜와 함께 살던 아파트도 전세금을 빼가면서 사라진 상태였어요.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철은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될 줄 몰랐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건설회사 대표였는데 이제는 하루 세끼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동철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경과 함께 살던 30년이 그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깨우는 미경의 목소리,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밥상, 회사 일로 힘들 때 위로해주던 따뜻한 말들이 모두 그리워졌습니다. 반면 미경은 강릉에서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어요. 북카페 미래는 이제 강릉의 명소가 되었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방송에도 소개되고 신문 기사에도 실리면서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동철은 인터넷으로 미경의 소식을 찾아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니요. 어느 날 밤 동철은 쉼터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을 믿고 따라준 미경을 배신한 대가가 이런 것이었어요. 동철의 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쉼터에서 지내던 중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몸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어느 날 아침 동철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 동철은 심장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병원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응급치료는 받을 수 있었어요. 준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준호가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동철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에? 동철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이런 꼴이 되어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철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지혜에게 속아서 사업에 실패했고 모든 돈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불쌍했어요. 아빠, 일단 병원부터 가요.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동철은 몇 달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수진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동철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준호에게 설명했어요. 아버님이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몇 달간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안정되어 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위험한 건 아니죠?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병실에서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동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철이 의식을 되찾고 준호를 보더니 힘없이 말했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바보였어.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그런 말하지 마세요. 빨리 나으세요. 동철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호야, 부탁이 있어. 엄마를 불러줄 수 있을까? 준호가 당황했어요. 엄마요? 왜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동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었거든. 준호는 망설였어요. 엄마가 오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상처받으셨을 텐데. 동철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말해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준호는 고민 끝에 강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미경이 반갑게 대답했어요. 준호야, 웬일이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북카페도 잘 되고 있고. 준호가 어려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뭐라고? 아빠가 아프시다고? 준호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엄마를 보고 싶어 하세요. 한 번만 오실 수 있을까요? 미경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갈 이유가 있을까?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도 알잖아. 준호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엄마, 정말 많이 아프세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미경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동철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강릉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 관장에게 하루 북카페를 부탁하고 기차를 탔어요. 병원에 도착한 미경을 준호가 맞았어요.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경이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준호가 미경의 등을 가만히 밀었습니다. 미경이 병실에 들어가자 동철이 눈을 떴어요. 미경을 보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경아, 정말 와줬구나. 미경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호가 아프다고 해서 왔어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동철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미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미경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동철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30년 동안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미경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동철이 침대에서 내려와 미경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경아,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준호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빠 몸이 안 좋으신데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동철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가 아니라 미경이 은행에서 받았던 공로상이었어요. 30년 전 동철이 자랑스럽게 받아들었던 그 상패였습니다. 미경아, 이걸 돌려줄게. 이건 내 거야. 너 혼자 힘으로 받은 건데 내가 가질 자격이 없어. 미경은 그 상패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은행에서 28년 동안 일하면서 받았던 마지막 영예였는데 동철이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의외였어요. 동철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너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봤어. 강릉에서 정말 멋지게 살고 있더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동철이 더 간절히 말했어요. 내가 미워도 괜찮아. 나를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마웠어.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 순간 미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동철도 펑펑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진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연락했던 거예요. 수진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빠.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이 동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그만 울어요. 몸이 안 좋은데. 동철이 미경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미경아, 내가 정말 사랑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준호와 수진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족 4명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한 그 감동적인 시간 이후 동철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몸이 이미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이틀 뒤 새벽 동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급히 가족들을 불렀어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경과 준호, 수진이 병실로 달려왔어요. 동철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미경이 동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힘내요. 조금만 더 버텨요. 동철이 힘겹게 말했어요. 미경아, 고마워. 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준호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함께 있잖아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동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모든 게 아빠 잘못이야. 미경이 동철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런 말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동철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어요. 미경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아이들도 잘 부탁해. 그리고 강릉에서 행복하게 살아.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당신도 편안히 가세요. 동철이 가족들을 한 번씩 바라보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동철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 준비는 준호와 수진이 함께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미경은 장례식장 선택부터 모든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준호가 미경에게 말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미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강릉 일은 어떻게 해요? 북카페 문을 며칠 닫아야 할 텐데. 미경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 관장님께 부탁드렸어. 잠시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 장례식 당일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동철의 직장 동료들과 몇몇 친구들이 왔습니다. 미경은 다시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경을 보고 놀라기도 했어요. 이혼한 전 부인이 직접 나와서 절을 받는 게 신기했거든요. 동철 형 직장 동료가 미경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철 형이 항상 사모님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미경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인이 편안히 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큰형님도 찾아왔어요. 형님은 미경을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고생했다. 형님이 동철을 제대로 못 말렸어. 미경이 말했어요.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발인식이 끝나고 화장터에서 돌아온 후 가족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릉으로 다시 가실 거죠?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자리는 거기야. 수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저도 강릉에 가고 싶어요. 미경이 놀라서 물었어요. 갑자기 왜?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준호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그만두고 엄마 일을 도우고 싶어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너희들 일은 어떻게 하려고?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희가 엄마 성을 따르고 싶어요. 최 씨로 바꾸고 싶어요. 미경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성을 바꾸겠다고?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희는 엄마 자식으로 살고 싶어요. 아빠도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네, 엄마. 진심이에요. 엄마가 저희에게 진짜 부모예요. 준호도 말했어요. 엄마 혼자 힘든 일 다 감당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도울 차례예요. 미경이 아이들을 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라.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 당장 강릉으로 가요. 그렇게 가족 3명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으로 돌아온 미경과 준호, 수진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서울 회사를 그만두고 북카페 운영을 도왔고 수진은 마케팅과 손님 응대를 맡았어요. 가족이 함께 일하니 북카페 미래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준호의 체계적인 관리 능력과 수진의 젊은 감각이 더해지면서 사업이 한층 발전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미경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회의에서 미경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수진이 관심을 보였어요. 뭔데요, 엄마?
미경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좋은 곳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특히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거든. 준호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세요? 미경이 설명했어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 지역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여성 창업자들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 수진이 흥미로워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선 작게 시작해보자.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땅이 꽤 넓거든. 그곳을 활용해서 교육 공간도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보자. 준호가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시설 관련 일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미경은 미래 장학재단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시설 공사까지 모든 과정을 가족이 함께 했어요. 이관장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미경 씨 계획이 정말 훌륭해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도움도 컸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할아버지들은 목공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미경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도와줄게. 정말 좋은 일 하는구나. 6개월 후 미래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멘토링이었습니다. 공부방도 만들고 진로 상담도 해줬어요. 또한 여성 창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 그리고 북카페 창업까지 다양한 과정을 열었어요. 미경이 직접 경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어야 해요. 수강생들이 미경의 수업을 좋아했어요.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재단 활동이 알려지면서 미경은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경을 미래 원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미경 원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1년이 지나자 미래 장학재단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방송에도 소개되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미경은 재단 정원에서 장학생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중학생 민지가 미경에게 말했어요. 원장님, 저도 나중에 원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경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아이야. 그냥 내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면 돼. 고등학생 준혁이 물었어요. 원장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미경이 주위를 둘러보며 웃었어요. 지금이야.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수진이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진짜 자신을 찾으신 것 같아요. 미경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최미경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져 살지 않았어요. 54세에 찾은 진짜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은 재단 한쪽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어요.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전시하는 작은 코너였습니다. 예쁜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고 그 옆에는 시아버지 사진도 놓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품격으로 하는 것이다. 원망하지 말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승리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글을 읽고 감동받았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삶의 지혜가 느껴져요. 미경은 매일 아침 시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딸이 잘 살고 있어요. 아버님이 원하셨던 품격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 부장이었습니다. 미경의 은행 선배였던 그가 강릉까지 와준 거였어요. 미경아, 너 정말 대단하다. 뉴스에서 봤어. 부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내 성공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지. 정말 자랑스럽다. 정 부장이 재단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28년간 은행에서 쌓은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진짜 CEO가 되었어.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날 저녁 정 부장과 함께 차를 마시며 미경이 말했어요. 54세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모든 게 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정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늦은 게 아니야. 때가 된 거지. 내가 30년간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미경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자산이었던 거죠. 며칠 후 미경은 지역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성공한 여성 창업가로 소개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경 원장님, 54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꿈과 의지죠.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그 에너지를 새로운 꿈을 위해 사용했죠. 진정한 복수는 더 멋지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저도 원장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미경은 그런 전화들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미경은 1년 동안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북카페 미래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고 미래 장학재단은 5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30명의 여성 창업자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그중 70%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수진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제가 엄마를 롤모델로 삼고 싶어요. 준호도 말했어요. 엄마는 진짜 CEO예요. 돈만 버는 CEO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CEO세요. 미경은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미경은 동철의 묘를 찾았습니다. 준호와 수진도 함께 갔어요. 묘 앞에 꽃을 올리며 미경이 말했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준호가 아버지 묘 앞에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정말 멋진 분이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수진도 말했어요. 아빠, 엄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시겠지만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가족들은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갔습니다. 12월 어느 날 미경은 시아버지께서 쓰셨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글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미경이는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이다. 언젠가는 그 진가를 모두가 알아볼 날이 올 것이다. 진정한 승부는 품격으로 하는 것이다. 미경은 시아버지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미경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재단을 더 확장해서 전국의 어려운 청소년들과 중년 여성들을 도우겠다고요. 준호와 수진도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재단 운영에 더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미경은 재단 정원에서 벚꽃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2년 전만 해도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5세가 된 지금 미경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경을 보며 말했어요. 저분 보세요. 정말 품위 있게 사시는 분이야. 저런 게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미경은 이제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한 결과였어요. 5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으로 이뤄낸 인생의 역전승이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강릉 바다를 바라보며 미경은 시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딸이 품격 있는 승리를 이뤘어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바닷바람이 미경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갔고 그 모습은 진정한 승리자의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